자, 그럼 이제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 보십시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3명 있어요. 제일 먼저 미성년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거기 조문 나오죠. 4조. 그렇죠? 4조 보면 성년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요, 19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법은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돌이 되면 그때 1살인 거. 그게 만 나이예요. 법은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요, 만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9세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번째 생일이 돼야죠. 생일이 돼야지 비로소 뭐가 돼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과거에는 20세 미만이었는데 1살 낮춰졌어요. 20세 미만이 아니고 19세 미만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종전에는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던 건데 말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근데 더 어렵게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풀어서 생각하면 또 쉬워요. 자, 피, 당한다, 받는다. 당한다, 받는다. 한정은요, 범위를 정해서. 후견은요, 뒤후자, 볼견자. 그러니까 뒤를 봐주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정해서 뒤봐줌을 당하는 사람. 범위를 정해서 뒤봐줌을 당하는 사람. 그럼 범위를 정해서 뒤를 봐주는 사람은 또 누굴까? 한정 후견인. 그렇죠? 이 후견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멘토라 그래요, 멘토. 그럼 멘토 말고 누구 있어요? 멘티. 얘가 멘티지, 멘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정해서 뒤를 봐주는 사람을 멘토 그러잖아, 멘토. 그 사람이 한정 후견인.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성년 후견인 범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범위를 안 정했네. 범위를 안 정하고 뒤를 봐주는 거잖아요. 왜? 얘가 능력이 더 떨어져.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다 봐줘야죠. 여기는요, 조금 덜 떨어지죠. 덜 떨어지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뒤를 봐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은 어떤 사람인지 조문으로 이제 확인해 봅시다. 거기 조문 보시면은 5페이지에 자, 12조 한번 보세요. 피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보시면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잤어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구조 한번 보십시다. 아래쪽에 구조. 구조 보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봅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인은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죠. 그렇죠? 말이 어려워, 말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얘가 한정치산자고 얘가 금치산자잖아요. 한정치산자는 가끔 정신이 나가는 사람. 금치산자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 무슨 소리예요? 얘는요, 거의 제정신인데 갑자기 날씨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휙 나가버리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에 꽃을 딱 꽂으면 제정신 돌아오죠. 응? 꽃 꽂았을 때 정신이 돌아왔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응? 가끔 정신이 나가는 사람,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 또라이고 얘는 완전 또라이고. 됐어요? 아, 그냥 쉽게 해. 그냥 쉽게 해. 얘는요, 반 또라이, 얘는 완전 또라이. 됐어요? 근데 또라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돼? 심판을 해줘야 돼.
법원에서 심판을 해줘야 돼. 응?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제한 능력자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이제 5조 보십시다. 5조. 거기 미성년자 나오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미성년자는요, 단독으로는 해 못해? 못해요. 제한 능력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자 고등학생이야. 미성년자죠? 그럼 핸드폰 내려면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소리야?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권리만을 얻어요. 의무만을 면하니까 미성년자한테 불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양 보세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럼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했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권자잖아. 법에서 지금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피한정 후견인 있죠? 자, 13조인데 13조 1항 한번 보세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이잖아. 동의받아야 되는 걸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이죠. 4항 보세요. 4항. 자, 13조 4항이요.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누구하고 똑같냐면요, 미성년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하고 미성년자하고는 능력이 같아요. 단독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인 동의받으면 되죠.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요, 10조 1항 보세요. 10조 1항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짜고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이런 얘기죠. 이 두 사람은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못 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잖아. 동의받고 했을 때는 취소해 못해? 못해요. 근데 얘는요, 동의를 받았더라도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차이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법률행위 하면 안 돼요? 얘하고 하면 안 되는데 얘는요,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건 그냥 법에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사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렇죠? 자, 이 사람 주민등록증에 피한정 후견인지 피성년 후견인지 표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표시되면 안 돼. 그건 인권 침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표시 안 돼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벌써 얘기를 하다 보면 눈빛이 틀려지는데 정신 휙 나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니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니까. 요건 있대요. 선고 받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있대. 응? 근데 주로 집에만 있어요. 나올 일 없고 이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법에만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여기요. 부동산 중개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많이 있거든. 특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40대 중반의 외모를 하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아니, 이 환경오염 때문에 건들는 놈들이 있다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고 머리도 막 빠졌어.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야. 양복 딱 입고 이렇게 오면요, 알 수가 없다니까. 나이를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특히요, 학교 일찍 가면 6살에 학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인데도 뭐예요? 아, 미성년자야. 그럼 우린 대학생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대학가는 뭐가 있냐면 원룸이야, 원룸. 대학가는요, 1년에 2달 바빠요. 공인중개사가. 학기 초. 그렇죠? 그때는 알바 두면서 계약서 써요. 그리고 나머지 2달 빼고 나머지는요, 노는 거야, 그냥. 응? 근데 2달 동안 1년치 다 버는 거야. 그렇죠? 그럼 원룸 계약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썼어요. 근데 얘가 다 와요, 그 다음날. 이 임대차 계약 취소하겠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했으니까. 그거 알고 보니까 누구야?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예, 주민등록증, 신분증 확인해야 돼요. 성년이 됐나 안 됐나. 만약에 성년이 아니면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사람은 시험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다. 근데 얘는요. 실제로 많이 있죠. 누가 있다고요? 40대 중반의 외모를 한 고등학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특히 대학 가는 얘가 대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 미성년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꼭 따져봐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용어 하신 거예요, 용어. 그럼 미성년자는요, 19세 미만입니다.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은요, 반 또라이라니까요. 얘는요, 완전 또라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요, 능력이 같아요. 같으니까. 단독으로는 못해요. 제한 능력자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얘는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리됐어요? 자, 여기가 행위 능력이고요. 그럼 행위 무능력자에 이제 제한 능력자 세 사람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 권리의 주체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냐? 무능력자. 그렇죠?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면 무효.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는 뭐다? 취소. 그렇죠? 취소요. 자, 이제 하셨고. 그럼 이제, 자, 권리의 주체 보셨으니까 이제 넘어가셔서 권리의 객체 하십시다. 네 번째,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는 일단 물건이라 그랬죠. 그렇죠? 물건은 말이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건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자? 부동산, 동산이다. 그렇죠? 자,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냐면 이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죠.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렇죠? 사과나무는 토지 위에 정착이 돼 있고 사과는요. 사과나무에 정착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근데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부동산이 하나 있다. 정착이 돼 있는데 별개로 취급하는 게 뭐다? 건물이다.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정착돼 있죠. 건물이 혼자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이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는요. 이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어떻게 취급한다?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한다. 별개로 취급하니까 등기할 때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등기한다. 세금 낼 때도요. 재산세 낼 때 토지분, 건물분 따로따로 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나라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하기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좋은 나라죠. 그렇죠? 할 게 많잖아요. 응? 이 건물은요.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을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건물 안 되면 토지 하면 되는 거고 매매 안 되면 임대차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분하실 게 좀 있어요.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프린트 보시면 말이죠. 수목이 나와 있죠. 이 수목하고 비교하실 게 농작물이에요. 미분리의 과실은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부동산이잖아. 그럼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런데 수목하고 농작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둘 다 정착은 돼 있는데 수목은요. 나무죠.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렸으니까 토지로부터 분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뽑아내기가 어렵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부합이 됐다 그래. 부합. 들러붙었다. 부합이 됐으니까 수목은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하느냐?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농작물은요. 무배추죠. 토지 위에 정착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로부터 분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쭉 뽑으면 뽑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합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작물은 뭐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냐? 건물이요. 농작물은 뭐하고 마찬가지다? 건물이요. 그럼 농작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작물은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건물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라고요. 자, 수목은요. 정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빼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정착물이야.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은요. 분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분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쉽게 떼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은 뭐처럼 생각해라? 건물처럼 생각해라. 그럼 토지와는 뭐다? 별개의 물건이다.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언제나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이해되셨어요? 왜 수목하고 농작물 따로 취급하는지? 됐어요? 자, 그럼 동산은 뭐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아닌 건 다 동산이에요. 예외 아닌 건 다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되셨고, 두 번째 하실 게 물건을 또 뭐로 나누냐면 주물과 종물로 나눠요. 주물, 종물. 주물은 뭐겠어요? 주된 물건, 종물은 종된 물건, 그렇죠? 그래서 주물, 종물의 개념이 우리 이제 시험범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물, 종물의 개념이. 자, 그러면 조문 한번 봐보십시다. 조문 100조예요. 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이 일상적인 용도죠. 그렇죠?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뭐다? 종물이다. 그렇죠?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종물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횟집에 가요. 횟집에 가면 생선 보관하기 위해서 뭐 있어요? 수족관이 있죠. 횟집에 딸려 있는 수족관이 있죠. 그 수족관이 뭐다? 종물이요. 그럼 횟집은 뭐요? 주물이요. 응? 횟집은 주물이면 그러면 수족관은 종물이에요. 우리가 주유소를 가요.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는 주유기 있죠. 그렇죠? 그게 종물이요.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지금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 그게 뭐예요? 종물이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항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항 보세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죠? 아주 쉽게 주물이 바늘이고요. 종물이 실이야. 그럼 바늘 가면 뭐 가요? 실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횟집을 팔았어요. 그 매매계약에 모두 포함돼요. 수족관도 매매계약에 포함된다고. 특별히 야 수족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쓰지 않는 한은 매매계약에 모두 포함된다. 수족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 수족관도 넘겨줘야 돼. 그렇죠? 자, 주유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 그럼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경매가 들어가면 경락인은 뭐까지 취득한다. 주유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주유기까지 다 취득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니까 주물 가면 종물도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바늘 가면요. 실도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반한다 그래. 수반한다.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얘기는 주물이 가면 종물은 따라온다는 거잖아. 수반한다 그래. 이걸 수반성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권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되는 거고 물건이면 주물, 종물이 되는 거고 계약이면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덩달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종의 개념이에요. 주종. 주물, 종물. 근데 이제 종물이 그런 게 종물이다. 그래서 종물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종물 한번 봐보세요.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무슨 얘기냐? 주물의 일상적인 용도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죠? 횟집의 수족관은 그러면 생선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종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횟집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수족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 독립된.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별개의 물건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돼. 같은 사람 거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종물은 자, 동산에 한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물은요. 동산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부동산도 될 수 있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조문에 어디를 봐도 종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물건이라고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동산 다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원물이 있고 과실이 있어요. 이제 과실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과실. 과실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 과실이라는 게 있고 법정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원물은 원래 있는 물건이고요. 이 원래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과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돼지가 원물이죠. 새끼를 낳죠. 새끼 돼지는요. 천연 과실이죠. 그럼 법정 과실이겠어? 새끼 돼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어요. 사과나무는 뭐예요? 원물이잖아. 그럼 딴 사과는요? 천연 과실이죠. 은행에다 예금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법정 과실이요.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 세금 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정 과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과실이 뭐냐? 과실이 사용이익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용이익이 뭐다? 과실이다 이거예요. 사용이익이 과실이다. 그러면 자,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토지를 경작했다. 그 기계를 사용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다 뭐 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요. 과실을 수취했다 이렇게 안 써줘요. 그 집에서 살았다. 사용이익을 봤다. 그게 뭐 한 거다? 과실을 수취한 거다. 됐어요? 용어가 나오면 용어가 과실이라고 나오면 그게 뭐다? 사용이익이다. 사용이익이라고 나오는 게 뭐다? 그게 과실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나눌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주물, 종물, 그 다음에 원물, 과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공부하는 내용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부동산, 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에요 건물, 그렇죠? 그런데 자 건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게 뭐냐? 정착물 중에서 수목은요 토지에 부합이 돼 있으니까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데 농작물은요 부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부합이 안 돼 있어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농작물은 뭐하고 마찬가지로 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주물, 종물, 주물 주된 물건, 횟집, 그렇죠? 종물은 여기 도움되기 위해서 종된 물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족관이다,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수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횟집 매매 계약하면요, 수족관도 같이 판 거죠, 같이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물 있고 뭐 있다? 과실 있다. 과실은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천연과실. 돼지가 새끼를 낳죠. 법정과실. 은행이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나왔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과실은 뭐다? 사용이익이다. 사용이익을 본 게 뭐 한 거다? 과실을 수취한 거다. 과실을 수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이 사용을 했어. 과실 수취권이 없는데 과실을 수취했다고.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권한이 없는데 그 과실을 수취했다고. 뭐가 되겠어요?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자,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은 돈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돈을 우린 금전이라 그래요. 금전. 금전을 받았어요. 얘는 뭐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으니까 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인도 받았죠. 넘겨받아서 그 집에서 살았죠. 근데 나중에 이 갑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원인 없이 금전 가지고 있고 원인 없이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금전 돌려줘야죠. 얘는요 집 돌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얘 뭐 받았어요 지금? 금전 받았어. 금전 받았으니까 그동안 발생한 뭐가 있을까? 이자. 그렇죠? 왜냐하면 소급을 했잖아요. 소급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갔잖아. 그럼 처음부터 얘는요. 돈이 짓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자도요. 짓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서부터 이자가 산해야 되거든. 이자. 그렇죠? 근데 얘는 그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
살았어요. 뭐 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환해야 돼? 과실을 반환해야지. 그렇죠? 과실을 반환해야죠. 물론 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퉁치겠죠. 쌤이니까 퉁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는요. 소유권은 받았는데 돈은 아직 안 받았다 이거야. 그럼 달라지겠죠. 얘는 과실만 반환해야죠. 그렇죠? 아까 미리 등기해 준 경우 있잖아요. 미리 항변권 행사 안 하고 등기해 주고 먼저 인도해 줬다니까. 근데 나중에 돈 줘 안 줘? 안 줘. 그럼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에요. 해지해도 똑같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 발환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용이익이다. 그렇죠? 그럼 과실 수취권이 있는 사람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과실 수취권이 없는 사람이 과실을 수취하면 그게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요. 그럼 돌려줘야지. 그렇죠? 돌려줘야죠. 자, 오늘 여기 권리 객체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뭐 하실 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통칙했고요. 두 번째, 권리에 의했고요. 세 번째, 권리에 주체했고요. 그렇죠? 네 번째, 권리에 객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권리 변동. 그렇죠? 권리 변동하면 되잖아요. 자, 이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에 뭐 있어요? 법률, 행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죠. 그렇죠? 민법 총칙의 법률 규정 뭐 있다 그랬어요? 아까 했는데. 소멸시효. 그렇죠? 소멸시효가 법률 규정이었잖아요. 소멸시효가 무슨 소리인지는 술집 외상값 채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요. 여러분들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법률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 하는 거야. 법률 행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있는 거. 민법 총칙을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총칙을 하루에 다 한다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있어. 용어 쫙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목차가 있죠.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체계가 있죠. 딱 잡혀 있어요. 딱 잡혀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은 그냥 있죠. 이게 느낌, 감. 느낌 받으시면 돼요. 느낌. 그렇죠? 자기 있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습하시는 거죠. 지금은 복습하실 때 뭐가 좋으냐면 지금 책을 보시잖아요. 안 돼, 이해가. 왜? 자꾸 모르는 단어 나와서 막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게 좋으냐? 동영상 보시는 게 좋아. 동영상 딱 틀면 다시 또 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소리구나. 이게 한 번만 더 반복이 되면 그럼요. 아, 이 소리구나. 확실히 잘 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민법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있죠? 이게 다음 시간에 그대로 연결돼서 나와요. 왜?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요 다음 시간에 배운 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돼요? 또 그대로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꼭 출석을 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출석은 곧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앞에다 붙여놓으라 그랬어. 출석은 곧 뭐다? 합격이다, 합격. 출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저기 출석기를 갖다 지금 일부러 설치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출석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만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출석 많이 하신 분 있죠? 그럼 내가 이달에 출석왕 뽑아가지고서 모의고사 무료로 보게 해드릴 거야. 응? 출석왕이니까 모의고사 무료로 보게 해드릴 거야. 응? 그 다음에 막 상품 같은 거 막 줄 거야. 상품 같은 거. 그러니까 출석 많이 하면 합격률 당연히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출석을 많이 하면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면, 출석 안 하면요. 집에 문자 간다니까? 집에 문자 가요, 집에. 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출석 체크하세요. 출석. 하셔야 된다고.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래야지 배운 게 연결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재미를 붙일 수 있는데 중간에 하루가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지면요. 이게 얘 뭔 소리 하는구나.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렇죠? 응? 딱 1년만 그렇게 사시면 돼. 1년만. 그러면 1년 동안 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렇게 하시면
달라진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2년, 3년, 4년 되면 힘들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출석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